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에서는 산불로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수백 개의 구조물이 파괴된 뒤 불길은 대부분 잡혔습니다. 한때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던 라하이나는 불에 의해 거의 불타버렸고 복구에는 몇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하이나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도 많았습니다. 연방정부는 모든 지원을 보내고 있고 하와이주에서도 매년 산불이 일어나지만 결국 기후변화로 피해가 심각해진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7월에 인플레이션은 13개월 만에 처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른다고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주식시장은 상승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중국의 일부 테크놀로지에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도 대응 조치를 취하고 슈퍼파워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긴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불만을 품고 바이든 대통령과 검사들을 반복해 위협한 75세의 남자가 연방 수사국 급습 도중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조지 소로스도 비난하는 포스팅을 했고 사건 당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총기 안전단체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폭력과 범죄가 주요 이슈인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유세 도중 후보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암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은 그 하와이주가 산불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는 지금은 이제 복구와 수색 작업,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 작업이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그래서 일단의 그 정치적인 뉴스와 서로 이제 그 반복해 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와이의 이 산불 뉴스를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미국에 적응돼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피 때문에 전혀 그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그 한인들과 다른 인종 같이 가자 하는 쪽으로 뉴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슬픔이나 또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아니 한인들은 어떻게 됐지? 그쪽으로 마음이 달려가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와이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와이의 저 허리케인 도라와 또 이 그 바람 산불 같은 것이 겹쳐진 이 비극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에서도 정말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로 불리던 마우이 그 카운티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뭐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지만 하와이에 이제 여러 크고 작은 섬들이 있잖아요. 맨 그 아래쪽 동남쪽에 보면은 빅 아일랜드 하와이가 있고 마우이가 있고 이제 등등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 산불은 물론 빅 아일랜드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우이 섬, 마우이 카운티에 소속된 라하이나의 그 산불, 마우이 섬의 이제 서북쪽이죠. 한 9천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고 한국 분들도 이곳에 살진 않으십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조금 떨어진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긴 하지만 워낙에 그 라하이나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고래 관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와이 관광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그 라하이나의 다운타운의 프론트 스트리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서 지금 알려진 바로만 한국분들 가게가 그 프론트 스트리트에서만 8군데는 적어도 다 불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무슨 나성 한인교회라든가 또 다른 교회들이 쉘터들도 마련하고 있고 적어도 36명이 숨졌다 하면서 숨진 그 사망자의 그 신원이 지금까지 다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36명이 사망했으면 부상자도 많이 나오겠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바다로 뛰어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테고요. 지난해에 바로 인구는 한 9천 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는 그 라하이나 섬을 방문한 사람이 290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사망자도 늘어날 것을 당연히 각오를 해야지 되고 또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살고 계시는 한인분들도 계시겠죠. 아직도 911이라든가 셀폰이 제대로 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부상자도 있고 세어본 것만 정확하게 확인된 것만 271개의 보통 이제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가 아마 뭐 장사하는 다운타운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기 전에 숨기 전에 어디론가 대피하기 전에 내가 사는 곳, 내가 장사하는 그곳에 다 잿더미가 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라하이나 주민들은 대피하신 그런 분들이 전쟁터가 따로 없다.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들렸고 폭발이 폭폭 터지기도 했고 사진을 보면은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또 불타오르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라하이나 또 뭐 업컨트리 등의 섬에서 지금 큰 화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뭐 카올루이 아니면 뭐 와일루크 이쪽 지역에 많이 사신다면서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지이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가장 심한 그 라하이나에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기프트샵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그리고 그 라하이나에 있는 대형 한인 마켓도 완전히 탔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소한 거죠. 프론트 스트리트에 있는 그래서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뭐 연방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 수색 작업 등에 나중에는 이제 복구 작업도 마찬가지죠. 지원을 한다고 하고 그 하와이주의 주지사도 뭐 휴가 간 것 같아요. 휴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부지사가 그동안에 이제 한인 세비아 루크 부지사가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지사가 돌아와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한인분들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호노룰루 영사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08-265-9349 808-265-9349가 호노룰루 영사관이니까 물론 마우이에 한인회도 있고 교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무슨 큰일을 당하거나 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많은 번호를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드윈 홈이라는 전체적으로 마우이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1834년도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집이라고 하죠. 그 볼드윈 홈도 완전히 지금 잿더미가 돼버렸고요. 딱 모든 배, 정박했던 모든 배는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인터뷰하시는 거 보니까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과 같은 영화와 같다. 지금 라하이나의 모습은 이런 얘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서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애도의 뜻을 먼저 표시를 하죠. 나와 질이 뭐 집이나 또 가게나 모든 역사 같은 것을 다 잃어버리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라하이나 분들께 뭐 여러 가지를 그 표시를 했고요. 군사 지원을 포함해서 연방 지원 전부 합니다. 뭐 블랙학 헬리콥터도 지금 그곳에 보냈다고 하고 해안 경비대는 바로 그 첫날부터 일했고 해군 뭐 3개의 함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하와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많았잖아요. 수천 명이 지금 공항에 발이 묶여 있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그곳에 살면서 사업체를 완전히 잃어버리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이럴 때 생계가 막막할 것 같습니다. 한인 교회도 도움을 주실 것 같고 뭐 영사관이라든가 모든 뭐 한인회 등등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이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시 그린 주지사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발표를 또 하겠죠. 그 지금 한인 가게들도 많이 불탔는데 그 불탄 그 프론트 스트릿에는 여러분들 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었던 노래가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라는 노래를 이제 캠페인송으로 많이 썼잖아요. 바로 그 노래를 부른 그 플리트우드 맥의 드러머도 한 10년도 더 됐다고 하죠. 바로 그 프론트 스트릿에 그 가게가 있었는데 식당이라고 하네요. 그 플리트우드라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식당이 다 타서 이 사람은 뭐 영국계지만 미국 시민권을 2006년도에 받은 사람입니다. 플리트우드 맥이 영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같이 만든 밴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 황당하다 하고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하와이 태생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멀리서 보고 있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 직접 그 당하신 분들은 어떻겠는가 뭐 이런 정도 메시지 내놨고요. 아무튼 그 마우이의 아래쪽인 그 빅 아일랜드도 하와이 섬도 산불 많이 그 일어나고 있고 공항은 아마 하와이의 그 공항 뭐 그 물건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엉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점검을 하셔야지 되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최소한 36명 사망에 뭐 한 270여 구조물 망가졌다 이런 것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한 디테일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구도 오래 걸릴 테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하와이가 몇 년 동안 계속 건조해졌다고 하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조해지고 하와이는 이제 보통 미국의 다른 지역의 생태계와는 또 다르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또 다른 지역에서 막 산불이 일어나면 몬타나라든가 이런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는 뭐 그냥 끄지 말고 사람이 생활하거나 사람의 경제 활동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한번 그냥 지나가라고 하고 또 신세대의 나무와 생물이 태어나고라고 얘기들을 하는 그런 그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그 같은 이 자연적인 산불에 의한 그 생태계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최근에는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식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산불 같은 데에 이렇게 뭐 면역이 됐다던가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앞으로는 하와이에서 이번 이 산불 이후에 그러한 점들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될 것인가. 이렇게 한 마을이 완전히 잿더미가 산불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며칠 전에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건조한 기후에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허리케인 도라인데요. 허리케인 도라가 어떻게 됐냐면 멕시코가 예를 들면 이제 동남쪽에 있어요. 하와이 쪽에서 약간. 그리고는 이제 멕시코에서부터 허리케인 도라가 오는 겁니다. 점점 서쪽으로 해서 하와이인데 그 하와이 마우이를 바로 그 뭐 걸쳐간 것도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거의 수평에 가깝게 말하자면 하와이 남쪽으로 해서 쭉 가는데 마우이와 허리케인 그 도라의 그 거리는 한 700마일에서 800마일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이 그처럼 무서운 겁니다. 말하자면 그 마우이 섬에 지금 그 라히나에서 한 이제 남서쪽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한 800마일에서 700마일 떨어진 곳으로 허리케인이 가고 있는데도 그 허리케인의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마침 건조했었던 몇 년 사이에 그런 그 하와이의 모든 것을 지금 태우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 격렬한 허리케인 바람 때문에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뭐 전부 인간이 일으킨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와이도 지금 뭐 해수면을 포함해서 기온이 상승했었잖아요.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리고 나서 강수량은 줄어들고 기온은 상승하고 그럼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가뭄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이 붙기 쉬운 거죠. 바람이 확 와서.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퍽퍽 터지고 불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본인이 수영을 할 수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가뭄이 심각하면은 산불에 더욱 취약하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하와이의 이 문제가 한인분들도 피해를 당하신 분들 많은 것을 추스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하와이의 그 한인의 그런 그 상권도 그렇고 대형 마켓이 전소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한국 관련 식품을 사는데도 올해 하와이까지 들어가는데 기간이 걸릴 것이며 물건이 비싸질 것이며 이건 마우이 나는 그 라하이나에 살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께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일일 겁니다.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며칠 전에도 이제 오늘 보니까 샌디에고에서도 산불 일어나서 대피하셨던 분들 집으로 돌아가셨던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요 지금 또다시 찾아올 겨울에 엄청난 호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홍수가 되고 여러 가지 기관 시설 같은 것이 완전히 침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캐나다에 산불 겪어서 연기로 캑캑 했었던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한국의 태풍과 비바람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이 내용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이 하와이의 산불로 숨지신 분들이 훨씬 많고요. 비교할 수 없이 한국은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미국에서 한국의 어떤 뭐 대구에서 막 태풍이 오고 물이 차서 구명대원들이 어떠한 그 보트를 타고 고무보트 같은 것을 타고 막 노를 저으면서 어떤 집을 보니까 거의 높이 있는 창문까지 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왜 보도하겠습니까? 다 일치되는 거예요. 캐나다, 뭐 캘리포니아주, 하와이, 게다 대고 이제 태평양 건너서 한국까지. 그런가 하면 북반구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스부터 다 산불 일어나고 이란은 뭐 기온이 몇 도라고 하던가요? 이란의 기온이 뭐 100 몇십 도라고 158도랍니다. 화씨로 158도 이란. 완전 여기는 느낌표를 찍어야지 되는. 이게 모두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는데 그런데 올 들어서 너무 갑자기 빨리 오기 때문에 이걸 일반인들도 딱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선거를 할 때라든가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라하이나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 동생이 어디가 있는가 엄마가 어디가 계시지 하고 연락이 안 닿잖아요. 셀폰으로. 안전하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셀폰이 다운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우리들 신경을 써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또 그동안 오랜 동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셨던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50년 된 그 마냔 트리요. 많이 그 관광객들 가잖아요. 마치 막 나무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나무인데 그 벵골 보리수요. 아바타에 나오는 나무가 바로 그 나무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고 있는 그 나무가 한 60피트니까 18m 정도는 되겠네요. 예전에 정말 오래된 150년이 됐으니까 하와이에 카메하메라 왕궁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라고 하잖아요. 1873년도에 심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벵갈 보리수죠. 해서 지금 올드타운의 관광 명소가 됐는데 그 지역 다 탔고요. 나무도 지금 얼핏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탔답니다. 탔는데 바로 전문가들이 보니까 뿌리는 안전하답니다. 뿌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지역도 타고 나무도 탔지만 다시 자라날 것이라는 게 지금 그 나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하와이에서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번 허리케인 도라와 산불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은 이 마냔 트리처럼 다시 회복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하와이에서 멀리 떨어진 유타와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뉴스는요 사실 어제 오후에 나왔고 특별하게 이제 매체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취재하지 않으면 거의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도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있고 좀 두려움도 있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까지 위협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었던 사람이 어제 이제 FBI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FBI 요원에 의해서 이분이 숨졌습니다. 75살 된 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치가 양극화됐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너무 많이 지지를 하면은 그리고는 총이 있잖아요, 미국에. 이 총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기 전에 이제 이건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총을 가진 사람이 총이 무슨 죄냐고 하지만 이렇게 어디엔가 집착하고 하는 뭔가가 아무튼 뭐 약점이 있으니까, 약한 고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75세의 유타주에 살고 있던 크레이그 로버슨 씨가 그동안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 같은 데에 수없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화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고 들어보신 조지 소로스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협박적인 그 메시지 같은 것을 냈고 그리고 말할 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의사당 폭동 사건 등에 관해서 본인이 연설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의 드림을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굉장히 불만을 품고 그래서 맨하탄 검사 있잖아요. 허쉬머니 준 사람 그 사람도 아주 구체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총 같은 것 페이스북에 총도 한두 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총이요. 반자동 총 같은 것도 보여주고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암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솔트레이크 시에서 40마일 떨어진 프로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제 FBI가 이제 영장 가지고 간 것은 뭐 공직자 위협 등등의 몇 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다가 저격수 이런 표현을 많이 했고요. 2024년도 대선 사이클에 나는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이 유타에 온다고 하는데 오늘 가잖아요. 내가 옷도 세탁하고 뭐 M24 총에 지금 딱 앉아있는 먼지도 내가 다 이제 닦아놔야지. 많은 이게 며칠 전에 또 올린 겁니다. 많은 폭력적인 메시지와 무기 사진 같은 것을 올렸는데 소셜미디어는 너무해요. 이런 것들을 왜 내리지 않고 계속 보여줘서 카피캣도 일어나게 하고 점점 하다 보면 본인이 어쩌다가 한번 재미삼아 한 것도 실제로 점점 강하게 돼서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2022년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만 저격한다고 하더니 바이든을 저격하고 나서 카멜라를 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의 말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뭐 대통령, 부통령 이런 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빈 브래그가 맨하탄의 검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도 기소된 게 많으니까 검사도 혼돈되실 텐데 맨하탄의 이 검사는 허쉬머니 그 포르노 배우에게 준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다 하고 기소한 검사고 또 다른 맨하탄의 뭐 검찰총장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빈 브래그라는 사람에게는 그의 머리에 총을 쏘고 내가 총을 딱 쏘고 나서 그가 죽는 걸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때 얼마나 그런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나쁜 영화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소셜미디어. 메리 갈란드 민주당이고 지금 연방 법무장관입니다. 메리 갈란드에게
나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자동 총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메리 갈란드 박멸하는 도구다. 그 박멸하는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의 검찰총장이죠. 저격수의 총알은 너에게 면역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조지 소로스는 공화당에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에게 막 돈을 지원하고 본인의 뜻대로 뭔가를 안건을 가지고 간다 하는 게 이제 공화당의 주장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트럼프와 공화당의 아주 공통적인 타겟은 조지 소로스라고 할 수 있죠. 뭐 이 사람 투자하는 사람이고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막 가짜 루머 같은 것도 많이 거기다가 붙여서 왜냐하면 어제 그 FBI 참 총에 맞아서 숨진 분을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크래그 로버슨 이분께도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그런데 이분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 많은 아주 무시무시한 총들로 이걸 수없이 그 포스팅을 해왔었던 겁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애국적인 꿈이라고 부릅니다. 애국적인 꿈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스북이 3월 달이 돼서야 이거 막 지난해도 엄청 많이 올리고 했는데 3월 달이 돼서야 연방수사국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하니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뒤에는 이 사람이 난 연방수사국이 이 포스팅 읽는 것도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역시 그 트루스 소셜에도 이 같은 그 위협하는 것들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연방수사국에서 찾아갔어요. 이 사람을 3월 달인가 4월 달에 찾아갔더니 한참 하는 말이 나는 애국적인 꿈을 꾸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영장 없이 내 집에 다시는 오지 마 해서 어제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타주를 방문을 하니까 영장을 들고 연방수사국이 갔죠. 연방수사국이 갔는데 그 다음에는 디테일한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다만 공직자 위협하고 또 이제 법집행관도 지난번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뭐 위협하고 방해도 하고 했다 등등 이런 메시지를 아무튼 화요일까지 계속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사람이고 가장 최근에는 아마 유타주가 이번 주에 유명하게 될 거야. 이게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저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공산주의자라고 하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 안전하게 경호를 하겠죠. 당연히 유타에서 뭐 제양 군인 병원도 방문을 하고 당을 위한 기금 모금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미국 정치가 얼마나 그 양극화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많아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도 본인과 이제 그 플로리다주에서 계속 집사처럼 일하고 있는 월터 나우트라는 그런 해군 출신의 이 사람과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계속 법무부에 대해서 또 본인을 기소하는 뭐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나를 정치적으로 이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조용히 기소되고 그것을 조용히 사법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 같은 일들이라든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 간다던가 마음을 먹는다던가 하는 사람들이 더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뉴햄프셔에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계속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게 이 훌륭한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두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이 약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총기를 좋아하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마도 12개 이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될 것이라고 하네요. 조지아주의 그 풀튼 검사에 의해서 그 검사는 요즘에 너무 무서워서 협박 전화와 이메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경호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미국은 총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냥 갑자기 정신이 휴스가 싹 나가버리고 손에 총이 있고 하면은 보통 이거는 아주 유명한 공직자들이지만 보통 사람들과
싸움하다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방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렸고 실제로 숨기지도 않고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스포츠바 같은 데서 텔레비전 보다가 싸움하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총이 많은 곳에 그리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한 곳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바깥에 나가는 것 무서워하고 이제는 뭘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다 숫자가 나왔는데 1,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1차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과 2차 토론 8월 23일과 9월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팍스에서 하고요. 여기에 이제 나갈 때 이제 이거는 이제 공화당의 그 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토론자들이 서로 약속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토론자의 규칙이라는 게 있죠. 토론자의 룰 또는 매너라고도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이제 사인을 합니다. 사인하고 토론을 시작해도 정치 토론 하다 보면 쫙 붙으면은 그 다음엔 선을 넘었어. 선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넘을 때도 있고 비의도적으로 넘을 때도 있고 플러스를 취하는 정치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토론하기 전에는 후보들끼리 다 사인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공화당의 토론 서약서에 난 사인하지 않겠어라고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을 했었고 지금도 또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사이에 미국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매너가 좋은 것도 있고 매너가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매너를 지키는 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멋있어지려고 매너를 지키고는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처럼 대통령이 된 사람도 대통령도 어때 상관없어. 짓밟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욕하고 BS 이런 자 들어가는 욕도 막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배워서 미국의 사악한 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2024년도 선거를 치를 때까지 정말 조심조심, 길 조심, 사람 조심, 말 조심 사람들이 굉장히 소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38살밖에 안 됐어요. 엄마 아빠 인도계 이민자 본인도 당연히 인도계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라는 것도 이제 뭔가가 뭐 아이템상으로 딱 이렇게 좀 들리기는 하잖아요. 38살밖에 안 됐는데 재산은 6억 3천만 달러나 되고 엄청 보수적인 아주 극적인 그런 그 이슈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떠오르는 것을 주목해 봐야지 되고 그리고 민주당의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금 뭐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해서 어제 뉴멕시코에서도 그랬고 그제 애리조나에서도 그랬고 오늘 뭐 유타주에서도 여러 가지 뭐 친환경적인 뭐 정책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겠죠. 제향군인 협회에도 가서 표 받기 위해서 가는 마음도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제향군인께 감사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총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원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동조해 주지 않고 더군다나 연방 대법원에서도 어때? 길에 뭐 숨기지 않고 총 가지고 다니는 거 괜찮아 하는 판결을 내리니까 그러면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총기 안전을 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 그룹들이요. 뭉쳐서 그냥 그룹 하나가 딱 지원한다. 이것하고 서로 뭉쳐서 한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거기에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Moms Demand Action and 뭐 Students Demand Action 이런 거는 엄마는 총기 사건으로 그것도 어린 아들이 어린 딸이 학교에서 숨졌을 때 그리고 학생들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걸 봤어. 이렇게 뭉친 단체라든가 뭐 Every Town for Gun Safety Action Fund 그러니까 총기 안전을 위한 모든 모든 타운 그런 기금 뭐 브래디
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의자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요. 이런 곳이 서로의 파워를 딱 뭉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몰아주기로 그렇게 이제 공식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특정 분야에는 하지 말아라. 하면은 보고해라 하는 어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그다지 재미없는 이슈는 아니고 재미로 본다고 할 때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좋거든요.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전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와 나스닥은 조금 올라가지만 그에 비해서 뭐 다우지수는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랬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다우지수 현재도 142.89포인트 오름세입니다. 오늘 발표된 이제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건데, 1년 전에 비해서는 3.2%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6월 달에는 3%였습니다. 이제 그 물가 그 인플레이션이요. 그러면 오히려 7월 달에 올랐잖아요. 7월 달에 올랐으면은 이게 1년 만에 처음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내려가다가 아니 그런데 왜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긍정적으로 보지? 왜냐하면 이게 그렇기는 했지만 지난해의 7월 달에 딱 그 7월 달에 에너지 값이 엄청 내려가서요. 올해 7월과 지난해 7월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0.2% 정도 지난달보다 올라간 게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죠. 기본적인 가솔린 값에 지난해에 너무 비쌌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너무 비쌌던 게 아니라 그 7월 달에는 에너지 값이 완전히 폭락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 비교하면 이 에너지 값이 조금 1년 만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여부를 결정할 때 9월 달에 보는 그 핵심 물가지수 이렇게 가솔린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변동이 심한 그런 물가를 뺀 것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6월 달에 비해서 6월 달 4.8%였는데 7월 달에는 4.7%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물가 상승률은 좀 적당한 속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가는 것은 여전히 주택에 관련해서입니다. 쉘터, 렌트비가 됐던 뭐 몰기지가 됐던 또 교육비는 7월 달에 조금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항공료, 중고차와 트럭 값은 내려갔고 피크 때 9.1% 인플레이션이었던 거 보면은 지금 3.2% 괜찮지만 2% 연방준비제도 목표치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한 얘기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9월 달에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어떤 매체에서는 완전히 단정적으로 뭐 이거 올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매체도 있던데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오늘 나온 이 데이터도 연방준비제도가 볼 것이고 연방준비제도의 그 이사라든가 어떤 지역 총재들도 의견이 달라요. 뉴욕의 그 지역 총재는 지금 뭐 이자율을 올릴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멈춰야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또 다른 뭐 마이클 바우맨이라는 그런 그 연준 이사는 인상이 필요해. 뉴욕 연준 총재는 존 윌리엄스. 9월달 인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자율을 올리고 할 때 거의 만장일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이자율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6월 달에 미국이 크레딧 카드 빚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이거 다 좋다고 하는데 근데 내 생활은 왜 이러지라고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가브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7월 달에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의 약 반 정도는 인플레이션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를
물가 상승률 대단한데 이거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99%가요. 99%랍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도 물가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한답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의 생각과 데이터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지금 그 오늘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도 그런 거죠. 연준에서 일부 지금 이자율 인상할 때는 아닌 것 같잖아? 인상을 멈출 때 같잖아?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반영이 됐는가 보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간다. 엄청나게 폭락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다 하는 기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은 다 못 드려도 주식시장 대강 이제 지수는 보고 들어오거든요. 가장 큰 변화 있었던 회사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스트리밍 서비스 그 디즈니 플러스 가격 올린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가격은 올린다고 했는데도 그 수익이 예상보다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한 2.5% 정도 주식값 상승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모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인덱스, 종합 선물 상자 같은 것을 가끔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뭐 하이 리스크가 있고 아닌 게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 테크놀로지 또 인공지능 관련 이런 그 모든 기술 분야를 신경을 쓰셔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바이든 대통령 얘기 잠시 뒤에 중국과의 내용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중국의 이제 일부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미국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뭐 일반 무슨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간접 투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나요? 뭐 주식시장 등을 통해서 하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사모펀드 아니면 무슨 뭐 벤처 캐피털 같은 그런 합작 투자, 특히 중국과 미국의 이런 것에 왜 안 되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도 이거 언젠가 한번 제가 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보도를요. 좁게 타겟팅을 했는데 미래 이제 경제 관계 안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팅 우리 지금 인공지능에 관한 그런 워크숍 하는 그 광고가 나올 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이제 양자 컴퓨팅이잖아요. 또 첨단 그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부분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는 반드시 재무부에 보고를 해라. 이건 안보가 경제가 아니라 안보다 하는데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죠. 요즘에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분야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민감한 기술과 제품 이걸 중국에 넘어갈 수가 있다. 뭐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예요. 이를테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이 대단히 실망했다. 중국과 미국 회사에 이익에 큰 해를 미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국이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2년도에요. 외국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미국의 투자를 확 줄였습니다.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면서 다른 나라도 못하게 하고 미국도 안 하고 중국 투자가 지난해에 80억 달러가 줄어들어서 지난 20년 사이 최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 컴퓨터 칩에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원료 광물질을 미국에는 수출하지 않겠어. 그럼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랑 하고 한국과 제휴하고 하는 거잖아요. 재무장관이 방문을 해서 아무리 긴장 완화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초당적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얼마 전에도 공화당의 상원에서도 91대 6으로 중국에 베네핏이 되는 투자는 알려야지 된다. 관계기관에 초당적으로 이런 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투자 금지라는 것은 개발된 국가 사이에서는 드뭅니다. 한국과 일본 빼고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하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오랜 컨설팅, 동맹국들과 컨설팅을 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돈이 가는 곳에 미국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노하우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 가면은 그렇게 가면은 미국이 진다 하는 얘기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이거 행정부가 안 했으면 의회에서 했을 거야. 중국을 결국은 경쟁 상대로 강하게 생각을 하는 조치인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에콰도르는 비교적 좀 안전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조금 안전하긴 했는데 에콰도르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지역에 무슨 뭐 컬럼비아 이런 데서 범죄 조직이 딱 침투한 뒤에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부패와 갱단을 이거 없애버리겠다, 반대한다 하는 캠페인을 하는 후보가 유세장에서 총살당했거든요. 페르난도 비아비센시오. 그런데 이분이 자녀가 5명이나 있거든요. 결국은 어느 갱단인가 조직의 그런 그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